제가 여기서 좀 할게요. 왜냐면 얘가 좀 녹음이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거를 밀고 오세요. 응? 그 자리를 이렇게 좀 그럴까요? 네, 쭉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이 정도? 여기가 맥시멈. 이 정도 하면은 뭐. 좋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할게요. 불을. 그건 뭐 괜찮고요. 네. 그러니까 제 그림은 우리 그 서울대 선배 중에서 황창배 씨라고 있어요. 네, 황창배 선생님 계신데 그 선생님이 예전에 몽블르라는 와인 선전을 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좀 굉장히 패기가 있었어요. 예술가로서. 그래서 고려대인가 이화여대를 교수직을 그만두고 자기는 전업작가 하겠다 해서 이제 교수직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작품이 도난을 당했어요. 화실이 다 털려버린 거예요. 도둑한테. 그래갖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소가리를 해가지고 이제 암에 걸려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도 작품 보완해서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한번 털리면 이게 심리적인 충격이 대단한가 봐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몽블루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생활이 바로 예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술가라는 게 예술가야말로 자기 삶하고 자기 지식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고 이게 분리되면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모든 게 그 하나에 붙이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삶 자체가.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책을 쓰고 하는 것도 내년에도 책 지금 2권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나올 책 제목은 제가 꼭 쓰고 싶은 책이었는데 약 4년 전인가 특허 등록을 해놨어요. 상표 등록을. 그것을 꼭 내가 시리즈로 쓰고 말겠다. 제목이 뭐냐면 화가의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화가의 인문학 시리즈를 쭉 쓸 건데 예를 들어서 화가가 본 중용, 뭐 화가가 본 어린 왕자, 화가가 본 어떤 고전들을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보는 그런 책들을 시리즈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특허 등록을 딱 해놓고 이제 자료를 계속 이제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제목을 뺏기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저까지 해서 한 10개 정도의 지금 출판물이 있어요. 10개 정도의. 그리고 이제 저거는 예전에 2007년에 그렸던 초신성이라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초신성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주 천문과학에서 이제 빅뱅 이후에 우리 인간, 지구에서 생명체가 태어나려면은 원소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큰 별이 초신성이 터지면서 거기에서 우리 몸을 이루는 성분들의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완성을 해내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 중에서 생명체 역사가 더 느린 이유는 빅뱅 이후에 초신성이 터져야만이 생명체가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 화려하게 빛나는 저 꽃처럼 보이는 저 초신성은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배운 어떤 것들하고 이제 느껴보는 거예요. 마치 꽃이 폈다 지듯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화가가 된 어떤 첫 번째 계기라고 한다면 아마 저기 아버님 때문인 것 같은데 월남전에서 전사하셨어요. 저는 유복자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묘비밖에 못 봤죠. 그리고 또 제가 바닷가에 좀 자주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 기억에 나를 화가로 만든 자연의 스승이 뭘까 했더니 저기 바지락 껍데기를 보면서 어렸을 때 얘는 왜 이토록 산을 그리워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껍데기에 보면 산수화를 꼭 그려요. 네, 저렇게.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꽃들 이런 것들에서 제
자연의 스승이었던 것 같고 얘가 고주몽입니다. 얘가 아들 고주몽이고요. 지금 시간이 빨리빨리 그래서 이거는 화가가 화가를 준비하면서 본격적인 화가를 준비하면서 저를 동기부여했던 것은 이제 독서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화가예요, 4명이. 근데 화가가 하는 얘기를 보면은 가슴에 10,000권의 책이 있고 발자국이 세상의 반을 덮어야 붓을 들 수 있다. 이런 굉장히 대단한 얘기들을 합니다, 화가들이. 10,000권을 읽고 말을 여행해야 향기로운 그림이 표현된다. 가슴에 10,000권의 책이 있어야 글과 그림이 흘러나온다. 위대한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책을 읽어야 된다. 대단한 화가들인데 이제 저는 동기부여를 여기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학에 딱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위대한 화가들이 이미 다 모든 장르를 섭렵하고 이미 다 펼쳐놨다. 그래서 고호, 피카소 이후에 이제 뭐 뒤샹 나오고 좀 진보적인 아방가르드라고 하죠. 진보적인 화가들이 나오면서 세상에 나올 예술 작품은 다 나왔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다 뭐 이러면서 끝난 건가? 그러면은 이제 가능성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라는 것이 제가 그러면은 그래도 뭔가 틈새가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떤 그 예술 행위를 하기 위한 어떤 틈새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찾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잘 읽는 사람들을 연구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저는 우리 아버님이 군인으로 돌아가셨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독서법은 전투 독서라고 해요. 전투 독서는 뭐냐면은 도서관에서 서서 서가를 점령하듯이 읽어가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경영 서적이 있다 그러면은 서서 20권을 읽는 거예요. 그냥 오전 내내 이렇게. 그러니까 안지를 하고 제목만 읽지는 않죠. 훑어보죠. 훑어보기도 하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는 20권 중에 한 권 정도는 좀 길게 읽을 만한 책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에 대한 틀을 어느 정도 이렇게 도표를 한번 그려봤더니 인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과학하고 예술이더라고요. 이거 두 가지가 계속해서 경쟁을 합니다. 언제까지 예술이 선도를 했었냐면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6개월 전에 피카소가 입체파 그림을 완성을 하거든요. 그때가 마지막이었대요. 그때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후에는 과학이 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상상을 종교나 예술이나 뭐 아무튼 철학가들이 쫓아오질 못해요. 과학자들이 더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이 피카소 이후에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과학 공부를 하지 않고서 예술가로 성공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 같은 걸 공부해 보면은 아이들이 그림을 배워나가는 진도하고 생명이 진화하는 과정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견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공부해온 몇 가지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뇌과학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구조화 시키는 걸 좋아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뇌과학 공부를 할 때 이게 제가 만든 도표인데 6명의 학자들의 이론을 도표 하나로 제가 모아놓은 겁니다. 제가 직접 설계를 한 거죠.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진화생물학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이거였어요. 뭐였냐면은 이성이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에 대한 것이었어요. 근데 뇌과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의 본능, 자유의 본능, 그 다음에 지배욕이 있어요. 사람들 권력욕 같은 게 있거든요. 막 그런 어떤 상승의 욕구하고 그 다음에 질병이나 죽음의 공포가 겹쳐졌을 때 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거기서부터 이성이 탄생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작품으로 나온 게 있어요. 첫 번째 개인전 주제가 이거였어요.
어떤 욕망에 대해서 권력욕과 죽음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첫 번째 전시의 주제가 되거든요. 이제 이건 뭐냐면은 인간의 그 미적인 욕구가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대한 이제 그 진화 심리학적인 하나의 결론인데, 이 물고기 얘기만 좀 하자면은, 이 물고기가 꼬리가 이렇게 긴 물고기가 있는데 이게 수컷들이 서로 이걸 막 물어뜯어요. 근데 그걸 배가 고파서 물어뜯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상처를 주냐면 상처 입은 물고기는 빠르게 헤엄치지 못한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헤엄치지 못하는 물고기는 암컷들한테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멸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물고기의 이 화려한 꼬리 같은 것들이 사슴이라든가 특히 인간한테는 이 손톱으로 오거든요. 인간이 손톱이 긴 이유는 뭐냐면 나는 노예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굉장히 난 부자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 자체가 이렇게 원초적으로 이런 식으로 출발했구나 막 이런 것들도 느끼면서 또 이런 게 제 작품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호르몬에 대한 연구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과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또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박문호 박사 뇌과학 제가 공부할 때 이 뒤에 이정모 박사 심리학 대가거든요, 우리나라에. 성균관대 아마 은퇴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 별자리 공부할 때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 김일공 교수랑 직접 별자리를 공부하고, 그래서 뭐 고구려 별자리 같은 공부하고 고구려 별자리를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별을 그릴 때 제가 초창기 그림인데, 이거는 별을 그릴 때 이 바깥에다 영어로 뭐라고 써놨거든요. 영어 내용이 뭐냐면은 책에서 읽었던 문구인데, Dream the impossible dream, reach the unreachable star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꿈을 꾸고 도달할 수 없는 별에 다가서라는 그 꿈을 계속 꾸면서 이제 이런 별자리 그림을 그려왔었어요. 아무튼 이건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만 25세 때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근데 이제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20대에 공모전 대상을 받은 사람들의 단점이 있대요. 미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딴 길로 빠지더라 이거예요. 딴 길로. 그림을 안 하고. 근데 30대, 40대 때 그러니까 우리 선배 화가들은 거의 대부분 대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거기는 일찍 받은 사람, 20대에 받은 사람도 있고 30대, 40대에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늦게 받으면 꾸준히 하는데 일찍 받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건 저는 25세에 대상을 받은 화가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막 이제 뭐 또 딴 길로 좀 센 게 맞긴 맞았던 것 같아요. 돈도 없었고 그림을 좀 많이 쉬었어요. 공부하고 이렇게. 이게 제가 EBS에 출연했었던 장면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패널로 출연도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페이지가 사실 좀 어렵긴 하지만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양자의학, 진화의학 이렇게 있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제 공부의 여정이 평행우주론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끝났다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과학 공부라는 것이 3대 발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대성 이론하고 카오스 이론하고 그다음에 양자역학이에요. 그 20세기 3대 과학적 발견이. 결국 양자역학에서 끝나는데 거기서 핵심 이론이 평행우주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제 그림의 거의 뭐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제입니다. 평행우주가. 눈동자의 우주를 그리게 된 게 어떻게 하면 이 평행우주를 가장 이렇게 좀 적확하다는 표현을 하죠. 가장 적당하면서도 가장 아름답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 이론을 어떻게 이미지화시킬까 이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좋아하는 이미지가 뭘까? 그죠? 예쁜 이성, 꽃.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별을 좋아하더라고, 별을. 굉장히 좋아해요, 별. 그리고 눈동자를 좋아해요. 눈동자를 보는 거.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 다 모아보는 거죠. 눈동자, 별, 꽃. 이거 세 가지로 제가 그림을 그리되 평행우주론을 표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그림을 보고서 철학을 느끼는 사람은 그 깊이를 느낄 것이고 철학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대중들은 별하고 꽃이 있으니까 예뻐서 사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미래학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만들어낸 도표들이에요. 제가 이제 잠시 대학교 1, 2학년 때로 돌아갔는데 이제 제 이제 공부의 역사예요. 이분이 이제 이 오른쪽에 분이 일란 이중상 선생님이라고 5,000원하고 5만원권 이거 초상화 작가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이고 최연소로 뭐 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일찍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25세에 받았는데 23세에 받았어. 저보다 2년 먼저. 대단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서 뭐 이렇게 검색해보면 일란 이중상 하면 좀 나와요. 근데 이 현재 저 벽화는 윤봉길 의사 벽화예요. 여기 매연 윤봉길 의사 벽화. 제가 저거를 이제 91년도에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행운아였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 자기 학교의 대가 교수님의 누룩 제자로 대학교 1학년 때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시다라고 보통 우리를 불렀는데 저 시다 못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전체 재학생 중에서는 아마 2명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4학년 1명, 1학년 1명 이렇게 예. 그 2명 중에 이제 물론 이제 추천을 해줘서 이제 발탁이 된 건데 이때부터 이제 선생님이 누룩제자로 여러 가지 기법들도 배우고 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목표로 했던 거는 독서를 하면서 목표를 했던 것은 뭐냐면은 나는 어떤 스토리를 표현하는 예술가가 될 것인가를 고민을 했다면은 대학교 다닐 동안에는 저는 뭘 목표로 했냐면은 지구상에서 내가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기법을 다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조속과 서양학과, 뭐 판학과 수업들까지 다 듣고 오히려 제 학과에는 전필만 듣고 거의 안 들었어요. 골고루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대상을 받은 게 이제 저 작품인데 96년에 제가 이제 만 29대 제가 70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25세 때죠, 그때가. 대상을 받은 것도 거의 최초로 시도한 기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기법으로 대상을 받았거든요. 동판을 800도에서 구워서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기법이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화려했어요. 저 취재진이 나온 거 보시면은 7시 뉴스, 9시 뉴스 다 나오고 저때 상금 2천만 원이었는데 다 받았어요. 재학생은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이제 다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저 작품도 그렇고 오른쪽에 저기 수목화 작품도 마찬가지고 우주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우주의 역사. 저것도 우주의 역사를 표현한 거예요. 카오스, 혼돈으로부터 질서라는 제목인데 저 여자애는 사촌이에요. 그래서 저게 상장이에요. 그때 대상 받은 상장이고 이거는 그 뒷상의 병기인데 이제 뭐냐면은 상을 받으면서 느낀 거는 이제 저는 이제 꿈이 커지잖아요. 사실 25살 때 대상 받아봐요. 완전히 뭐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꿈이 커지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다음 미술사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 한국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글로벌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가장 극복을 해야 되는 대상이 마르셀 뒷상이라는 사람이에요.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저 샘.
굉장히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림을 떠나야 되나? 저 사람은 저걸 레디메이드라고 그냥 개념 미술을 보거든요. 있는 걸 갖다 놓고 이거 미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기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이것도 미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술이다. 그런 고민들이 됐어요. 이제 제가 이제 대상 받은 것을 아까 색깔이 좀 잘 안 보였죠. 뭐 이런 색깔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좀 다양한 시도들을 이렇게 도자기로 뭐 해보기도 하고 포도나무 넝쿨로 뭔가 막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를 나는 화랑에서 안 해. 이제 난 인터넷 갤러리에서만 전시를 할 거야. 해가지고 이제 2000년에 인터넷에다가 가상의 갤러리를 차려가지고 가상의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어요. 2000년에. 그게 국내 최초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홈쇼핑에서도 360도 조각품을 돌려보는 기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굉장히 느렸거든요. 돈을 제가 얼마나 들였겠어요. 저 전시를 하면서. 글쎄 한 1000만 원 넘게 들었을 겁니다. 촬영비만요. 저 조각작품 하나를 웹상에서 돌리는 촬영비만 하나당 25만 원이 들었어요. 그것을 한 20개 정도 했으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고액과외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뭐 부모님이나 뭐 윗사람이 준 돈으로 저는 하지 않아서 제가 다 벌어서 한 거예요. 돈을 다 벌어서.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인터뷰를 한 15번 했어요. 신문 잡지에 나간 게 한 3군데, 신문에 나간 게 한 10군데 넘게 나가고 그 중에서 하나만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게 아무튼 내용은 별거 아니지만 형식을 제가 좀 특이하게 그렇게 했죠. 저게 이제 두 번째 개인전에 나무 뿌리로 저거는 이제 또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삶과 예술은 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도로 공사를 하는데 나무들을 다 캐내는 거예요, 공사장에서. 제가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 뿌리를 다 톱으로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막 연결시켜가지고 또 작품을 한 30개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저건데, 저게 이제 한 170 정도 되는 거거든요, 크기가. 사람 키만한 거예요. 두 번째 개인전 저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죽음에서 생명성을 끄집어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었었죠. 오른쪽에 이거는 이제 2008년도에 요즘 그림의 초창기 그림인데 제가 좀 페이지를 압축하려고 갖다 붙여놨고요. 세 번째 개인전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망했어요. 이용하고 파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재활용품으로 또 개인전을 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막 넥타이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막 접시도 팔기도 하고, 이렇게 깡통 주워다가 작품도 하고. 근데 또 시사저널에서 취재가 나왔어요. 저 넥타이 작품이 넥타이로 조각품을 했던 게 굉장히 그 현대인의 애환을 잘 표현했다 그래가지고 고재열 기자가 그때 나와가지고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첫날 보더니 둘째 날 사진 기자 데려와서 또 이렇게 취재를 해줬어요. 이거는 이제 2005년에 추석날이잖아요. 제가 이용하고 파산하고, 이용과 파산을 요즘에 이렇게 해석이 돼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약 12년간, 지금도 아마 저는 번데기 안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막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 나 그래 세계적인 작가가 될 거야 막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그런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완전 변태를 해야 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런데 곤충들이 완전 변태를 하려면은 번데기 시절이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그 곤충의 일생에서 나비가 되기 전에. 근데 인간을 번데기로 곤충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굶거든요. 굶으면서 자기 몸을 변화시켜 나가거든요. 그 번데기 안에서. 마지막에 충분히 굶고 더 이상 굶을 수가 없을 때, 더 굶으면 죽음까지 가는 그 지경에서 그걸 깨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먹기 시작하죠. 나비가 된 다음에.
제 삶에서 그런 어떤 이혼과 파산이라는 것이 번데기가 되는 출발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대인기피증에 걸려가지고 막 시골에 처박혀가지고 이런 시를 쓰면서 저런 시를 쓰면서 그림을 계속 그렸어요. 근데 오기가 있어요. 오기 무슨 얘기냐면 나는 울면서도 그림 그려 뭐 이런 거.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멈추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딱 이렇게 하니까 눈 뜨면서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눈 뜨면서 울어버리고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종이가 잘 보여요. 예. 그래서 그렇게 또 그림을 열심히 이제 울면서 우는 시간이에요. 거의 몇 시간 동안 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딸도 보고 싶고 이런 딸이랑 이제 생이별을 하게 됐거든요. 그 외할머니가 키웠으니까 딸을. 아무튼 그런 좀 번데기의 감옥이 시작된 거고 저게 한 12년을 갔던 것 같아요. 저 감옥. 근데 12년 동안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전 내 쪽으로 계속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었겠죠. 그래서 눈동자 그림을 하기 전에 초창기에 저런 작품을 했어요. 나무를 저렇게 휘어진 나무를 주워다가 가운데는 눈동자를 받는 작업을 했었어요. 저기 중간 작업이에요. 그러다가 나무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무 구하기가. 살아있는 게 이미 죽은 나무만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나무를 자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게 많이 구하긴 구했죠. 한 이만큼 모아놓긴 했는데 주워가지고. 근데 참 저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동자만 그리자 이렇게 된 거죠. 네, 눈동자만 그리자. 그러면서 거의 초창기에 그랬던 게 이 고호의 눈동자인데 저기 고호가 이제 밤하늘의 스타리 나잇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거울을 보면 이렇게 반사되잖아요. 역으로. 그래서 이걸 고호의 눈동자 색깔에다가 스타리 나잇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눈동자가.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부산대학교에서 미술평론 하시는 이진호 교수를 우연히 해운대 무슨 호프집에서 만났어요. 그냥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교수인지도 대화를 들어보면 또 알잖아요. 교수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여줬더니 굉장히 놀라면서 동양의 미학과 서양의 미학을 하나로 합쳤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을 그린다라는 게 뭐 서양의 미학이라면 그것을 눈동자 위에 그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동양적인 미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봤어요. 그 이진호 평론가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화를 하기 시작했죠. 2006년도에요. 야생 고양이가 달을 쳐다보는 뭐 이런 걸 그리고 저번에 E.T. 외계인의 눈동자도 그려보고 또는 그냥 우주도 막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이제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SNS하고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이렇게 공인이 되지만 예전에는요 언론에 나가야만이 그 작가가 그것을 최초로 그렸다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눈동자의 우주를 그리는 최초의 작가가 되기 위한 작업으로 아무튼 신문지상에 올릴 수 있는 거 다 올렸어요. 대규모 전시는 안 하면서. 예. 그러니까 대략 2008년경부터는 전 세계 미술관에 제 그림이 도록으로 그룹점 같은 걸로 다 뿌려졌어요. 2008년에. 글로벌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 그림 자체가. 또 이제 어떻게 버텼냐면 저렇게 또 노동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재료비 때문이죠. 재료비 문제.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고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과외를 했잖아요. 과외를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어느 순간 미술과외하고 또 영어과외도 가끔 했었어요. 미술과외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선배들이 그 말이 맞더라고요. 뭐냐면은 자기가 화가로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입시생들을 가르친다거나 돈 버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게 영원히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학원을 시작한 사람 치고 작가로 성공한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대학 교수가 돼서 세계적인 작가가 된 사람도 드물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작가는 거의 다 전업 작가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기술로 그 기술 가지고 돈 버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기술은 자기 작품에만 쏟는 거죠. 그게 35세가 넘으니까 저도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외를 그만두고 노동을 시작한 거죠. 이제 가끔 이렇게 벽화도 알바하기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제가 유기문 회장님을 만날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그리고서 내려와서 처음에 어디서 그림을 그렸냐면 골목길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그릴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파산하고 나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30대 한번 파산하고 나면. 그래서 저 그림이 골목길에서 그린 그림이죠. 저희가 지금 집 있고 빈집, 그 빈집도 이제 중학교 선배가 공짜로 쓰라 그래가 그래서 익산에 제가 오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림을 공간이 필요해서 아무튼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저는 그룹전이었어요. 한문화 갤러리에서 그룹전. 그리고 계속해서 또 공부를 하죠. 뭐 이렇게 양서류의 눈동자, 달, 뭐 해성, 꽃밭 공부를 하고 또 하늘의 고에 꽃밭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게 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림들이 이렇게 꽃밭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룹전 하면서 또 임건택 감독도 저 때문에 온 건 아니고 우리 선생님 때문에 온 건데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근데 저 서명을 아마 2006년, 7년 그러니까 이 그림 주제 눈동자의 우주를 그려야 되겠다는 주제와 동시에 저 서명을 디자인을 고리들이라는 예명을 짓고 나서 서명을 디자인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21세기를 지고 내가 달려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저게. 리가 21이잖아요. 21세기. 21세기는 나의 세계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예술가로서 그런 포부를 이제 서명에 담았어요. 그런데 한문화 갤러리에서 박백인 회장님이 또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금 좀 힘드실 텐데 제가 또 나중에 부분할 때가 올 겁니다. 이게 그 포스터고요. 별에서 꽃까지라는 제목으로 잠깐만 뒤에 이렇게 작품 설명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로 저기 보노엠에 걸은 어떤 황금사과 그림 작품 설명은 뭐 그러니까 천문학도 공부했지만은 신화를 좀 좋아해요. 신화. 왜냐면 신화라는 게 사람을 끄는 스토리텔링 어떤 매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신화를 또 그림으로 표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저기 보노엠에 걸린 저 그림의 신화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우주가 빅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신화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이 우주는 꽉 차는 그 빈 공간이 전혀 없는 그냥 황금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우주 빈 공간을 만들었느냐면 신이 애벌레로 변해가지고 황금을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는 황금사와 공간의 탄생이라는 주제거든요. 이게 신화적인 스토리도 계속해서 이제 막 이건 이제 그 요즘 화실 풍경이에요. 전주역 그 리스람복 엄마 건물 리스람복 황희슬 대표의 어머니 건물 지하를 쓰라고 해서 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저 건물이 내가 팔렸어요. 얼마 전에. 그래갖고 또 이제 사실 40평에서 60평, 70평에 겨울에도 좀 작업할 만한 공간을 공짜로 구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전주 익산에서도.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 대부분 보증금 500에 30, 40해요. 근데 공짜로 습기가 많은 지하이긴 하지만 너무 고맙게도 작업을 했는데 건물 팔린 다음에 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 길 건너에 70평짜리 지하가 있는데 훨씬 쾌적한데 우연히 정말로 우연히 갔는데 모자 사러 갔어요. 머리 깎은 다음에 그랬더니 나 건너편에서 그림 그리는 화가라고 그랬더니 그 모자 주인 아저씨가 저 공짜로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기세만 낸다고 그러니까 우리 건물도 한번 볼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3층 가서 보니까 80평이에요.
근데 3층은 좀 세를 달라고 할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지하도 있는데 지하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관리비, 전기세 다 합쳐서 한 달에 10만 원만 달래는 거예요. 추가되는 거 없이. 그러니까 지하 거의 보니까 75평 정도 되더라고요. 더 넓은 데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5월 달에 이사를 할 건데요. 이렇게 지금 막 그리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풍경이에요. 지금 사실 풍경이고. 그래서 이제 저 건물을 나오면서 황희술 사장한테 이제 고맙잖아요. 그 엄마한테.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림을 선물을 할까? 그래서 저 이제 그 이카루스의 성공이라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카루스의 성공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마케팅 그 경영학 쪽에 또 책을 보다가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의 책을 한 몇 권 봤어요. 근데 세스 고딘 책 중에서 이카루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세스 고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현대 사회는 이카루스처럼 무모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 더 무모해져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가 그 책의 주제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카루스가 성공을 해야 되는 시대구나. 그러면은 이카루스가 태양을 향해 가다가 날개 밀랍이 녹아서 바다에 추락상했는데 이제 이카루스가 성공하는 시대니까 태양을 내가 직접 그려서 만지게 해야 되겠다. 신화를 가지고 온 거죠, 신화를. 그래서 이제 하나의 태양은 우리 태양이고 저 두 번째 황금 태양은 이 다음 태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 대표한테 두 번째 태양은 황금 태양인데 저걸 리추얼이 좀 필요하다. 매장에 걸어놓고 만지면서 이 다음 단계를 늘 꿈꿔라. 이렇게 저 그림을 선물을 딱 했거든요. 한 달 후에 갑자기 방탄소년단의 리슬한복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황희철 대표가 물론 우연히 치겠지만 방금 작가님 얘기한 대로 됐다고 이제 자기 리슬한복이 점점점 이렇게 태양이 뜨고 있다고 그러는 이제 카톡을 받았어요.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그림은 좀 더 좀 이렇게 울긋불긋해졌죠. 예, 좀 제가 타락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과정이 또 제가 지금 현재 그림 값을 너무 조금 받다 보니까 주로 제 그림을 사는 사람들이 그림을 한 번도 안 사본 사람들이 사요.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자들이 90% 넘게 유튜브 구독자들이 사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내년에 제가 배달해야 될 분이 그림이 총 32개예요. 이미 예약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제 그림을 사려고 해도 팔 수 있는 그림이 없어요. 지금 저게 뭐냐면 선불로 제가 돈을 받아요. 참 재밌게도 저분도 유튜브 구독자 중에 한 분인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쭉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한 걸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독자가 늘기 시작해서 지금 한 4,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크리에이터가 된 거죠. 근데 제 배경에 늘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지금 시간이 그죠? 조금 10분 정도는 되죠. 50분이니까. 네. 한 분이 그림을 사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팔아볼까? 그러면서 근데 그림이 없어요. 그려놓은 게. 왜냐면 2011년에 또 불이 났어요. 화실에. 그 광명시에 있을 때 비닐하우스 30평짜리 화실을 갖고 있었는데 옆집이 개고기집이었는데 개고기집에서 개밥을 끓이던 할머니가 그 아궁이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싹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화재 현장을 못 봤는데 집주인이 제가 불냈다고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고 작가 난로 켜놓고 나갔지? 막 이러면서 내가 못 봤으니까 처음엔 내가 불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증인이 2명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 개고기집에서 불을 이렇게 옮겨 붙었다고.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 왜냐면 그 증인하고 그 개고기집 주인은 한 동네 주민이잖아요. 이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증금 500이고 거기 그림 탄 거 손해배상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서 온 게 익산이에요. 그 동네 분란을 만들기 싫어서. 그거 알려주신 거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서 나왔죠. 어쨌건
강의는 2010년부터 계속했어요. 그리고 영상은 2011년부터 올렸어요. 유튜브 영상. 그러니까 지금 거의 8년 돼가죠. 8년. 구독자가 늘기 시작하더니 그림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생겨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내가 지금 팔 그림은 없고 앞으로 그려서 줄 테니까 주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자 원하는 풍은 예전에 그려놓은 걸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크기별로 호당 6만 원에 그래서 뭐 요만한 20호 120, 30호 180, 50호 240이다. 그랬더니 20명한테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한 6개월 전쯤이에요. 그래서 겨우겨우 다 맞춰서 막 배달을 했어요. 그걸로 생활비도 하고 막 재료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캔버스도 많이 사고. 근데 한 달 전에 이제 내년 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 이사도 하고 해야 돼 바쁠 것 같아서 그래서 15명만 받겠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2개, 3개씩 주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32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 정말 재밌는 게 저기에 95%가 그림을 처음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어떤 평행우주론을 눈동자에 꽃을 담은 별로 표현을 하면은 대중들에게도 잘 팔릴 것 같다라는 제 느낌, 처음에. 그게 맞아떨어진 거죠.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작품 설명 길게 안 해도 돼요, 그냥. 그것만으로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08년, 2009년에 아트페어를 할 때, 물론 아주 고급 아트페어는 아니었는데, 한 300명 정도 참여하는 화가 아트페어에서, 제가 2번 연속 1등을 했어요. 최다 판매 화가로. 그 300명 중에서. 저는 한 75%, 80%를 다 팔았거든요. 물론 이제 가격이 싸기도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그때 제가 이제 그림의 대중성을 지금 인식을 했죠. 이건 확실히 대중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제 슬라이드는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이 사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누버거라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삼성, 누버거, 범원 투자회사 창업자예요. 미국에 투자회사 창업자인데 누버거라고.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한테 이렇게 훈장도 받죠. 이 사람이 원래 미술대학 출신인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증권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림을 포기하고 그냥 돈 벌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내가 그림은 포기했지만 다른 화가들을 좀 도와주자. 내가 요즘에 돈이 좀 잘 벌리니까. 그러면서 화가들의 그림을 사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초창기 미국 화가들. 당시 잭슨 폴로 그림 아주 쌀 때. 그때부터.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림값이. 근데 저 사람이 자기가 산 그림을 단 하나도 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왜 안 팔았냐 그러니까 사업이 계속 잘 됐대요. 그 그림을 팔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자기가 사모은 그림을 다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관 하나를 차려요, 미국에.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지금 가격으로 그 작품 가격이 한 5조 정도 됩니다. 저 사람이 기증한 게. 5조. 그러니까 당시에 기증할 때는 아마 잭슨 폴로 그림이 아주 오르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몇 억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그림값이 그 사이에 올라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는. 지금 제가 추산해보니까 5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그러니까 미술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그림을 걸어놓고 즐긴다라는 것은요, 평행우주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평행우주가 약간 신비주의 얘기인데 한 2, 3분만 할게요. 평행우주가 여러 개의 나의 다른 버전이 존재한다는 이론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모든 그 동력이 평행우주에서 비롯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주를 바꾸는 그럼 그 동력은 뭐냐? 그게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나온 것들이. 그 무의식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미 자기 마음이 먼저 뭐 행복해지거나 먼저 부자가 되면은 그게 물질적으로 드러난다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끌림의 법칙이랑 살짝은 다른데 평행우주로는 좀 다른데 그래서 그림을 집에 누보바처럼 그림을 자기가 사모으고 그림을 감상한다는 것 자체가요. 뭘 의미하냐면은 나는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암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의 효과라는 것이 일단은 자기가 보기 좋아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하나 소장한다라는 것은 무의식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평행우주론이랑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왜 마지막으로 띄우는 줄 알아요? 유일하게 아니 저 그림은 제가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아예 안 나왔는데 지금 제가 팔 수 있는 마지막 하나 남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커가지고 일반 구독자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120호라서 저 문짝 한 뭐 3개 정도 이렇게 아무튼 이거보다 살짝 커요. 이 전체 스크린보다 살짝 더 큰데 저거를 한번 화실에 방문하시고 마음에 들면은 할인 판매를 하려고 그래요. 호당 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그러면 한 300에서 500이면 살 수 있는 제가 좀 전에 그림이 한 30 주문을 받았잖아요. 이게 선불이에요. 저게 4,800만원에 한꺼번에 들어와요. 저한테 파시죠. 가격 통장은 나중에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돈이 4,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아직 미수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래서 4,800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제가 전셋집으로 집을 옮겨요 이번에. 근데 수리비가 600인가 7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0만 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 여기서 꼭 한번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르네상스 공부했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된 르네상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52년에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에 3대 천재 화가들이 있습니다. 라파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저는 미래의 그분들 중에 한 분으로 느껴져요. 저는 대박 쳤습니다. 그림. 예. 저희가 7시 20분까지 이제 마치고 이제 식사하러 가서 8시 정도면 이제 정리가 될 건데 500만 원 필요하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500만 원 드리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들어가서 봤는데 고용훈이라는 이름이 자꾸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하고 이제 알아봤더니 우리 6.16 지사장님 절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 크리에 좀 초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흔쾌하게 저의 제안을 또 받아주셔서 오늘 모시게 됐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천재예요. 기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림 하나만 그리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잡학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엉그러져서 멜팅팟이라고 해서 이렇게 엉그러져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 이렇게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대단한 분을 지금 현재 만나고 있다. 투자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매니저 하고 싶네요.
허단 가격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려버리는 사고 미치겠네. 500에 사고. 그런 느낌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저기 하고 싶지 않아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연사 초대해놓고 질문 안 하면 재미없어요. 구씨는 저역 일가인데, 저 양씨입니다. 야, 머리를 왜 저기 그런 사적인 질문. 저기 우리 오영경 대표님 뭐 질문하세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작가들의 어느 강의보다 미술, 심적인 그 역량에 대한 강의에서 많은 감동이 있었고요. 그 역사의 길 앞을 21세기를 이끌어갈 작가님이 꿈꾸시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인지. 뭐 그냥 이 주제로 일단은 한번 이렇게 전 세계 컬렉터들 이렇게 한번 휩쓸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또 돈이 생기면은 더 형식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뭐 거대한 조각품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미술관 전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500호짜리 미술관에 초대를 받으려면 300호에서 500호짜리 그림이 한 50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엊그제 견적을 내봤어요. 그 화방에 그 캔버스 가격이 얼마나 했더니 500호짜리 3개가 한 500만 원쯤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또 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그 마중물이 사실 턱없이 부족해요. 재료비 자체 안 나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세계적인 작가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예전에 메디치 가문에서 후원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문제고. 그래서 제가 대상 받았던 작품이 그 구리판에다가 열을 가해가지고 하는 건데 전기 가마 하나가 1,000만 원이고 공장이 필요해요. 전력이 필요하고 막 그걸 사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그걸 내가 지금 만들 수가 없다,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건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미 전 비전이 확보가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은 좀 운명에 맡겨야 되는데 제 생각엔 제 그림 자체가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도 대단한 컬렉터들이 있거든요. 제 예측이에요. 그냥 헐리우드 배우가 사게 될 것 같아요. 제 그림은 내년 2020년까지.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글로벌 작가로서 아마 이름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림을 많이 그려서 많이 노출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으로서. 다작을 한다고 해서 그림 가격이 떨어진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피카소는 엄청나게 많은 그림을 그려냈거든요. 그래도 작품 가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인상파, 뭐 흑인상파 그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결국에는 그 빈센트 반 고흐는 죽을 때까지 그림 한 점밖에 못 팔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들리의 포도밭이라고. 근데 왜 못 팔았느냐? 그 전에 화가들은 고흐의 작품을 보고서 전 그림도 안 해요. 왜냐면 그림 한 점을 만드는데 몇 개월에서 몇 년 정도 걸려서 작품 하나씩 완성을 하고 그 작품들은 왕궁이나 뭐 성당이나 어떤 미술관이나 그런 데서 사는 것이지 개인이 살 수 있는 작품의 가격이 아니었거든요. 귀족들이 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작품하고 3일 만에 그려내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작품이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반 고흐 그림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겠죠. 근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리니까 작품 하나에 지금 뭐 수백억짜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고리들 작가한테 투자하십시오. 우리 박인철 대표님께서 나오시죠. 어디 있어요? 나와요. 이장님이 이장님? 오케이. 우리 이장님께서 박인철 대표님께서 특별히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우리들 제 선물도 있는데. 예, 우선 이거부터 드리고 예.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재미없지. 이거 꺼내세요. 그게 뭐야? 예. 자, 감사합니다. 예. 성 그림을 배경으로 그림까지 올라야 돼. 벌써 마케팅이야. 아니 저기 그림 들어가야겠다. 잘렸어. 예. 자,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행운권을 꺼내세요. 예, 거기다. 아니, 저번에 전시했던 포스터. 저번에 전시했던 포스터에다 사인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얼마짜리가 아시죠? 네, 뭐 많이 오진 않을 거예요. 100만 원 정도. 자, 그거 가져오세요. 끊을 거. 액자는 좀 바꾸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 표 꺼내셨어요? 근데 죄송해요. 제 거 번호. 아니 우리들 작가도 뽑아야 아니, 알죠. 저기 제 번호가 7번인데 제 거 뽑혀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네.